성씨의 유래와 보급 과정. 삼국이 성립하기 이전 고대 세족 사회에는 아직 성이라는 것이 없었다. 가령 삼국지 위서통 이전에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우리의 토착 사회에서 일정한 집단 안에서는 종혼을 하지 않는 풍속을 보고 그 일정한 집단을 동성이라고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성은 혈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미 인류 사회가 시작되는 원시 시대부터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원시 사회는 혈연을 기초로 하여 모여 사는 집단체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만 확실히 알고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처음에 모계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이른바 모계 사회가 나타났다가 뒤에 부계 사회로 전환되었거니와 모계거나 부계거나 원시 사회는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 살았다. 이처럼 인류 사회는 혈연에서 출발하고 혈연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원시 시대부터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씨족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각기 명칭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명칭은 문자를 사용한 뒤에 성으로 표현하였다. 동양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한 것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으며 처음에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명이나 산강 등의 이름으로 성을 삼았다. 신농씨, 황제의 어머니가 각각 강수와 희수에 살았으므로 성을 강씨와 희씨로 하였던 것이며 성자 자체가 여성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 초기의 성자에는 여자변을 딴 글자가 많았다. 우리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 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우리의 옛사적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고씨라 하고 백제는 시조, 온조가 부여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부여시라 하였다 한다. 또한 신라는 박석김 삼성의 전설이 있고 제3대 유리이사금 때 육부에 이취정손 설배씨 육성을 주었다고 하며 금관가야의 시조수로 왕도 황금알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성을 김씨라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와 같이 삼국은 고대 부족 국가 시대부터 성을 쓴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중국 문화를 수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신라 진흥왕 때에 건립한 4개 순수비, 진지왕 3년과 진평왕 때에 각각 건립한 무술 오작비와 남산 신성비 등 7세기 이전의 금성문에 나타나 있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역사상 중국식 한자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중국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입한 이후의 일로서 고구려는 그 사용 연대를 확실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장수왕 때부터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고씨의 성을 썼으며 백제는 근초고왕 때부터 여씨라 하였다가 무왕 때부터 부여씨라 하였으며 신라는 진흥왕 때부터 김성을 사용하였는데 삼국사기와 당서 이전의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삼국의 성을 보면 왕실의 성을 쓴 사람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다. 그 밖에 고구려는 해울예 송모구주마손 장동 예언명님, 을지 등 10여 종, 백제는 사연협 해진 국목백의 8대 성과 왕장사마, 수미, 고이, 흑지 등 10여 종, 신라는 삼성과 육성 및 장로 등 10여 종에 불과하다. 고대 중국의 경우 성은 천자가 내리는 것이며 제후의 경우 그 출생지에 연유하여 성을 주고 그 봉지에 연유하여 씨를 주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후는 사성할 수 없으므로 그 지족인 공손들은 그 왕부의 자로서 씨를 삼았다 한다. 또 관직자나 취업자는 세공이 있을 때 그 관직명이나 고을 이름으로 씨를 삼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성씨 사연은 우선 국왕의 지배를 전제로 그 영역 내의 인민을 출생의 지연에 따라 성별을 나누되 다시 일족을 이룰 만한 지배 세력에게는
시를 명함으로써 그 족계를 분명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구려 건국기의 성씨 사연은 국왕을 전제로 제도화한 감이 있다는 점, 그 수성자들에게 정치적 배려가 주어지며 또 그들 각자가 연고지가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당시 상황이 아직은 집권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은 곧 그 정치적 지배 조직과 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 할 것 없이 고대 국가체제 정비계의 사상은 부재 개편, 관둥 설정 등과 함께 국왕을 중심으로 지배층의 정치적 편성의 한 방법이었음을 예상하게 한다. 신라시대 성씨 취득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박힘석 신김씨와 같이 중고 왕실 지배층의 성씨 취득, 삼국통일 전후의 육부 사성 및 나당 관계에서 견당사신, 견당유학, 수교학생, 입당수도승, 기타 중국의 내왕한 인사들로 나눌 수 있다. 당시 성씨 취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성씨 취득은 주위 여러 집단에 대한 배타적 집단을 의미하였고 특히 성씨를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특권이 예상되었다. 둘째, 전통적 친족 출기관념, 즉 신라 고유의 출자관념은 북계나 무계 또는 양계 출자라는 한정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성원권의 획득에 있어서 북계, 무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존재했던 사회였고 성씨를 취득함으로써 출자율이 북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셋째, 성씨를 취득하는 집단은 족적 관념의 변질 및 혈족 자체 내의 극심한 변동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사실상 족단 또는 친족 공동체라는 용어로서의 의미는 사라질 만큼 해체되었다. 성을 최초로 지닌 집단은 왕실, 귀족과 같이 성이 골족과 관련되면서 최상층 지배 집단에서 비롯되었다. 육부성을 비롯한 통일 신라 시대의 성씨 취득이 통일 과정과 그 뒤 국가체제의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그것은 또한 각 족단의 세력 변동을 단계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 집단의 성씨 취득과 등장이 비단 육부성에 그치지 않고 신라 하대로 갈수록 현저히 많은 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은 육성 사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계기적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중국식 한자성의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 왕실부터 시작해서 귀족, 관료, 양민 및 천민 순으로 보급되어 갔다. 7세기 초부터 신라의 종성인 김씨, 박씨가 구당서, 신당서에 나온다. 그 기록에 의하면 임금은 김진평이며 국인에는 김방량성이 많고 이 성끼리는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라든지 왕의 성은 김씨, 귀인의 성은 박씨이며 백성은 씨는 없고 이름만 있다. 라고 하였다. 한편 육성의 대도 시기를 보면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도광 때, 정손배씨는 통일신라 시대, 최씨는 신라 하대에 각각 나타난다. 그런데 삼성 또는 육성이 한성화한 시기는 비록 7세기 이후라 하더라도 그 씨족적 유래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데서 고구려와 백제계의 성씨는 후대에 계승되지 못하고 신라계의 성씨를 중심으로 후삼국 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7세기 후반부터 나당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진골과 육두품 계층은 점차 한성을 수용했던 것이며 또한 신라는 통일 후 아홉주와 오소경의 왕경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이미 한성화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지방에 확산된 중앙 귀족, 관인은 한성화 전에 이주한 자와 한성화 뒤에 이주한 자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나당 간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동성불혼이 관념이 점차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전혀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왕실부터 철저한 근친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신라는 당의 책명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성불혼이 이에 따라 동성의 왕대비 또는 왕비의 성을 왕의 성과 다른 성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당시 성씨관계 기록 가운데
국내의 실제 사실을 반영한 국내 자료와 당나라의 책봉을 받기 위하여 보낸 외교문서 사이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었다. 즉, 국내의 실제 사정은 왕과 왕모 또는 왕비가 다 같이 김씨였지만 당나라의 책봉을 위하여 보낸 문서에는 그 김씨가 왕모 또는 왕비의 부명을 따서 숙씨, 신씨, 정씨와 같은 성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씨 표기 방식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어 왕실은 근친혼을 계속하면서 동성의 왕비로 하여금 모성 또는 외조모성을 따르게 했던 것이며, 그러한 관념이 지배층에 보급되자 성과 본관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특성 사실과 시조 유래에 관한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는 상고시대의 건국 신화 외에도 각 가문의 가첩, 족보 등에서 구전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국 신화 겸 시조 설화로는 혁거세, 탈해, 알지, 수로왕, 제주의 고향부 삼성시 조설화가 있다. 신화는 신성시 되는 이야기라는 입장에서 본 것이며, 신성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거나 존재하는 것을 포괄적, 규범적 의미를 가지도록 차원을 높여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관점과 주인공에 숭고하고 위대한 행위로서 성립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신라의 박석 김씨 시조의 삼성신화를 대비하여 볼 때 각 신화가 가지는 화소가 공통되는 면도 보이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점을 보인다. 그것은 제의론적 측면에서도 각 족단이 소유한 신앙 대상과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 신화의 화소를 비교해보면 첫째 동일 화소로서는 1. 태어나자 부모로부터 유기됨, 2. 유기 후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도움을 받음, 3. 사람에게 구출되어 양육됨, 4. 모두 신화와 관련되는 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이질적인 화소로는 난생, 왕자로 태어남, 꾀짝 속에 들어있음, 표류되어 왔음, 특이한 여자와 결혼, 죽은 뒤에 신이 됨 등이 있다. 이들 신화는 그 자체로서는 허구이지만 우리의 상고사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부족의 이동이나 형성,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원시 민간 신앙 등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이들 시조설화는 대개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난생설화를 가진 혁거세, 탈해, 수로왕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전강족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아령이나 허왕후 또는 제주 사물라의 배필이 된 처녀들은 바다를 건너왔거나 아니면 우물과 관련된 지신족임을 나타내고 있다. 상자 속에 담겨 표류하다가 노파에 의해 건져지고 수양되는 탈해의 전승은 후세의 시조설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파평윤씨, 강화봉씨의 시조와 남평문씨의 시조는 각기 연못에서 석함에 담겨진 상태로 노파에 의하여 발견되거나 바다 위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탄생에는 대개 구름과 안개 또는 천둥과 번개가 개재되어 더욱 신이한 것으로 수식되었다. 또 황간결씨의 시조 견호는 여인과 지렁이와의 교배에 의하여 태어나고 호랑이에 의하여 길러진다. 이런 이물교원담은 우리 민담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신라의 시조설화는 민간신앙과도 결부되어 지금도 영남 지방에는 골매기라는 동신제가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씨가 붙어서 골매기 김씨할배, 골매기 씨할매 등으로 불리는데, 이때의 김씨할배는 그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조신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진다. 후삼국시대의 인물인 신순겸, 김홍술, 김인훈, 손긍훈, 박영규 등이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 각기 출신지인 곡성, 의성, 양산, 밀양, 순천의 성왕신으로 기재된 것이 그 예이다. 또 남부지방에는 이른바 조상단지나 삼신바가지라는 단지의 쌀보리 등을 넣어 방은 실렁 위에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이 쌀알은 조령을 상징한다. 알지 신화에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는 금괴는 바로 이 조상단지의 신화적 반영이며, 계림은 곧 골매기 조당이었다. 신라에서 출자한 삼성과 육성의 시조와 같이 고대에 등장하는 족장들은 다같이 천강설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전승은 고려, 조선시대까지로 면면이 이어져 현존하는 대성들의 시조 또는 원조로서 숭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마다 제향이 베풀어지고 있다.
또한 이천 서시의 시조 신일이 사냥꾼으로부터 사슴을 구하고 문화유시의 유효금이 범의 목구멍에 걸린 여자의 은비녀를 제거해 줌으로써 각각 신령이 꿈에 나타나 보훈을 약속한 데서 그 자손들은 음덕을 받아 대대로 현달하였다는 설화는 후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의 성씨 관계자료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시조 또는 조상의 비상한 은공과 효성에 감복한 신령이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음덕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후삼국시대 지방호족의 성씨 취득은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 중앙문화의 지방 확산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배경과 신라 하대 중앙 통제력의 점진적인 약화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찍부터 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중원귀족의 후예들과 신라 하대 재래의 토착 촌주층이 중심이 되어 이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변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지방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후족이었다. 그들은 신라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면서 재래의 군현 조직과 촌주층의 직제를 통하여 지방행정 말단에 참여해온 경험과 발달된 중앙관제의 영향 속에서 중앙관제에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을 형성하고 주민을 통치했던 것이다. 통일신라의 군현조직 체계와 후삼국시대 호족의 군현지배기구를 이어받은 태조왕건은 후삼국 통일 사업을 완수한 다음 전국 군현의 개편 작업과 함께 군현 토성을 분정하였다. 한성화 그 자체가 중국 성씨 제도의 모방인 이상 고려 왕조의 전국적 성씨분 정책도 중국의 성족분정, 세족지, 성씨록의 편찬, 반포 및 천하군망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15세기 초를 기준하여 우리의 성씨가 총망라된 세종실록 지리지 소재 성자를 당대의 군망표 소재 성자와 대비해보면 전자는 대부분 중국의 유명 성자를 모방한 것이며 후자에 없는 것은 박씨 등 16성에 불과하다. 그나마 군망표에 없는 성자도 박씨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모두 정초의 통제약 시족지에 나타나 있다. 정초는 그의 서문에서 중국 역대에 걸쳐 성씨를 취득한 연원 32가지를 열거하면서 구급향등 지명을 성자로 한 것이 가장 많고 명자로 한 것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성자는 바로 이렇게 생성된 중국의 것을 모방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성씨가 모두 중국의 것만을 모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박석 김씨와 같은 신라의 종성은 본래 신라에서 출자한 것이며 후삼국시대 이래 호족들의 한성화 과정에서 스스로 성씨를 호칭해 놓고 보니 우연히 중국의 성자와 동일한 것도 많았던 것이다.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우리 성씨의 보급 시기를 고려 초로 잡고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 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성씨의 보급 과정을 설명하면서 크게 1. 고려 초 사성 이전의 성씨, 2. 중국에서 동래한 성, 3. 고려 초 사성 등 셋으로 나누면서 1과 2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3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지만 940년경을 전후하여 전국 군현의 성씨가 분정되었던 것이며 이는 다음의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첫째, 왕건은 즉위 이래 개국관료, 개국공신 및 귀순 호족들에 대한 사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둘째, 신라의 3성과 6성 등 고려 건국 이전에 성립한 기존의 한성과 중국에서 도래한 외래성을 제외하면 나머지 각 성의 시작은 대부분 고려 초기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고려사 태조세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보면 태조 23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에는 고유명이 주류를 이루다가 그 이후부터는 한식 성명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광종을 거쳐 성종대와 현종대로 내려오게 되면 고유명을 가진 인물이 관료 계층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성종 이후가 되면 지방군현의 양민층에게까지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다. 고려 초에 확립된 성씨 체계는 15세기 초까지 끊임없이 분관, 분파 등을 통해 성의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던 것이며 조선 왕조의 성립과 함께 성씨 체계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그것이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 승남에 실려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